네, 진사로입니다. 73회 한능검 심화 마지막으로 41번부터 50번까지의 해설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제강점기 대중문화 탐구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요는 가, 영화는 나, 방송은 다, 소비는 라, 잡지는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읽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 일제강점기 가요에 해당하는 주제가 가인데요. 가를 보니까 아침이슬, 건전가요에서 금지곡으로 지정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아침이슬은 그 197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이게 이제 고 김민기 선생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가수분 양희은님께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이 아침이슬 이 노래가 원래는 건전가요라고 생각됐는데 이제 이게 금지곡으로 지정된 거죠. 저 때가 유신 시대고,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1번이에요. 그래서 요 시대는 유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화적인 통제도 굉장히 심각했던 시대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병정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미화하다. 이 병정님이라는 영화가 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징병제를 미화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다에 보면 방송 쪽이죠. 경성방송국 우리말 방송을 검열하여 송출했다라는 거 역시 일제강점기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라에 보면 미스코시 백화점, 이게 이제 서울에 있었죠. 이 백화점이 세워지면서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이식되었다라는 거 역시 일제강점기 때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에 보면은 신여성이라는 잡지죠. 여권 신장 등의 내용으로 여성을 계몽하였다. 이 신여성 잡지도 1930년대에 있었던 그 여성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침이슬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 아침이슬을 만드신 요 고 김민기 선생 이분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김민기 선생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2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던 청년 유진만 선생이에요. 자, 세종자치시 연서면 출생으로 김구가 일제 요인 제거 및 주요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조직한 가의 단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만 보면은 가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라고 나와야죠. 이제 일제강점기의 의열단과 더불어서 이제 일제 요인 제거 및 주요기관 파괴, 친일파 처단 등을 목적으로 했던 의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를 암살하는 지령을 받고 잠입하였으나 거사전에 검거가 됐고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건국훈장 애국장 취소돼야죠. 자,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 활동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인애국단 하면 일단 두 분,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 이 두 의사분께서 활동하셨다는 건 기억해야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훈커공원 의거를 실행하였다. 이게 성공하면서 이제 한중연합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신한청년당입니다.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죠. 자,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고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의사 같은 이런 분들이 활동하셨던 단체죠. 근데 이제 이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김원봉 선생이 한계를 느끼고 이제 집단적인 조직적인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황푸 군관학교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열단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김원봉 선생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의용대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43번 갈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게 또 앞문제랑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어지는 문제예요. 자, 우리들은 군사 통일에 대한 구체적 의견으로 가와 한국 광복군을 합병하여
조선민족혁명군으로 편성하자는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측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종래 찬성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본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간은 1938년 10월 10일 우한에서 창립된 이래로 김원봉 대장의 정확한 영도하에 우수한 수백 청년 간부의 희생적 분투와 노력에 의해서 쭉 나왔어요. 한국 광복군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언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부대는 지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결국 한국 광복군의 한 부대로 편입이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조선의용대. 앞의 문제에서 제가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의용대 얘기했는데, 그 조선의용대가 여기 이제 나중에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게 되죠. 요거는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 조선의용대는 두 세력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 화북 세력은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돼요. 그리고 이게 중국 팔로군. 자, 숫자 8로 써야 될지 글자 8로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국 팔로군으로 이제 편입하게 되고, 요 잔류 세력이 이제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두 가지 있죠. 임시정부의 부대라는 거 말고는 그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했다. 또 하나는 미국 OSS하고 협력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하고 보시면 이제 그 정답이 있죠.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4번.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결성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른 선지 볼게요.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요새 해설 강의하면서 오답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항일 유격대를 말합니다. 다만 이 부대가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이게 이제 중국군 산하로 또 편입이 돼요.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주요 지휘관 중에 한 분이 그 북한 정권을 수립했던 그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요거는 오답 선지로 자주 등장하더라도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독립군단.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를 마치고 이 부대들을 비롯한 여러 부대가 연합해서 대한독립군단이 됩니다. 다만 이들이 간도 참변을 계기로 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 근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또 자유시 참변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됐죠. 자, 쌍송봄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라는 것은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청천 장군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이 되시기도 하죠. 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북로 군정서. 죄송해요.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에서부터 이렇게 이름이 나온 북로 군정서. 이건 이제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3번이었고요. 44번 갈게요. 밑줄그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립운동이 아니냐고 일제경찰이 신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셨냐? 라고 나왔어요. 자,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자, 조선물산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이 운동에 조선인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오사카 사람이 오사카 물산을 장려하는 것도 문제 삼을 것이냐 하니까 주의만 주고 가더군요. 라는 거죠. 뭐 일본에서도 할 말 없죠, 이게. 예. 조선 사람 조선 것이 뭐 문제입니까? 이 물산 장려운동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평양에서부터 조만식 선생 같은 분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시작이 된 운동이죠. 자, 이건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920년대로 돌아오면서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도 회사 설립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약간의 그 좀 유화적인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일본 쪽의 성숙한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침투하게 만들려던 조선 총독부의 계략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서부터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관세령 폐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조선 관세령 폐지 등을 배경으로 확산하였다. 이게 이제 더 전에 있었던 거로 보자면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 억압시키고 억누르고 이랬는데 그게 약간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성숙한 자본들이 우리 조선 땅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민족 기업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이 더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조선 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건 이제 원산 총파업 같은 거 얘기죠. 내지는 그 암태도 소작쟁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국 안민, 제폭구민 등이 구호로 사용되었다. 이거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백삼봉기를 일으키면서 그때 나왔던 구호들이죠. 보국안민, 제폭구민.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설립되는 결과, 이건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제1은행권 화폐가 유통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사업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화폐에 관련된 그 총량 제도를 금본위제로 바꾸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목포 여수일 때 일본군 방어시설을 표시한 건데, 자,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군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남서 해안 지역에 대규모 군사 방어시설을 구축했는데,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기가 언제냐를 알면 되죠. 지금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군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이것도 시기 문제가 또 나왔죠.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제 1940년대로 넘어가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족 말살 통치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 이런 게 있었던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정답 바로 나오죠. 제가 아까 국가 총동원법 말씀드리면서 여성 정신 근로 위안부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 3번이에요.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라는 게 이 전쟁 확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의 군부가 결성되었다. 이건 이제 1910년대 초반이에요. 국내 비밀 결사입니다. 임병찬 선생께서 조직하셨던 복벽주의를 표방했던 비밀결사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독립의군부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이제 조선 총독부에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이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만주군벌과 일제가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1925년이에요. 20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삼부가 결성이 되던 시기였는데, 이후에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그 북만주의 혁신의회랑 남만주의 국민부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상하이에서 주권 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되었다. 자, 이 대동단결 선언은 1910년대에 있었어요. 17년? 그러니까 3.1운동 직전에 있었던 1917년일 겁니다. 신채호, 박은식 선생, 조소왕 선생 같은 요런 그 민족 지도자들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이제 임시정부에서 개최한 거죠. 1922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하면서,
결론이 나질 않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동안 침체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약속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촉진하려는 좌우합작운동은 김규식 입원과 여운형 피습 사건으로 말미암아 합작의 앞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규식이 태어나고 여운형의 치료도 순조로워 22일 오후 7시 시내 모처에서 김규식, 여운형 두 사람을 비롯한 좌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좌우합작 운동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아니, 사실 근데 지금 이 연표를 보면은 이 연표가 좀 이게 크게 단위가 크게 끊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 좌우합작 운동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진행이 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1차 위원회가 열렸다가 결렬되고, 좌우합작 운동이 있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다가 또 결렬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엔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고, 그 유엔 위원단을 소련에서 입국 거부를 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소총회로 넘어갔을 때 소총회에서는 남한만이라도 선거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나온 게, 그때 이제 남북 협상이 한번 나오게 되고, 그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50 총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긴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50 총선거랑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사이에 있다. 정답은 2번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두 개는 뭐 기껏해봐야 3, 4개월 차이, 요 두 개도 기껏해야 3, 4개월 차이인데, 요 나만 이상하게 좀 시기가 길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문제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47번.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헌법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래요. 자, 헌법 전문에 3.1운동 정신을 담았고 민주공화국의 명문화로 주권 재민의 원칙을 다시 천명했다. 이게 이제 그 1조 2항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경자 유전의 실현을 추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헌헌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헌법이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는 내용일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라는 거, 이게 농지개혁법이에요. 자, 재헌헌법,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아마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겁니다. 이때 이제 재헌국회의 과제는 그 농지개혁법 제정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광복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친일 세력들을 단죄하는 거, 요게 그 당시에 이제 재헌국회의 과제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된 게 정답 2번에 있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재헌국회에서 시행했던 그 헌법적인 업무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했다라는 거는 요건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허정 과도 정부, 요 정부에서 헌법을 한번 바꾸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랑 양원제 국회를 만들었죠. 이게 3차 기원일 겁니다. 자,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현재의 체계죠. 요거는 이제 그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에 헌법을 바꾸게 된 거죠. 요게 이제 9차 기원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계를 강화하다라고 해서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이승만에 해당하는 거라, 요건 이제 4.4.5의 개헌입니다. 이게 이제 2차죠. 2차. 그 다음에 긴급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 이제 유신 개헌이에요. 유신헌법. 이게 이제 7차 개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정답은 2번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게 이 재헌헌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들고 나섰던 것이다. 계엄 당국은 공수부대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생을 자행하였으니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이 발표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 발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공수부대를 대량으로 투입해서 학생과 젊은이에게 무차별적으로 살상했던 일, 이 관련된 운동은 19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주로 광주 지역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다. 이게 이제 그 시민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엄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했던 시민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이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관련 기록물이 등재됐다라는 것까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요거는 6월 민주항쟁이죠. 1987년. 이 항쟁에서부터 이제 그 구차기원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 방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시위 도중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것도 6월 민주항쟁이죠.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국민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그러면서 허정 과도정부 구성되고 헌법이 바뀌고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49번.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가정부의 홍보물입니다. 자, 불굴의 투지와 굳은 단결로서 조국의 안정과 번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전진합시다라는 문구로 헌법을 미화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는 순간 이 헌법 개정, 이 정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죠. 자, 이때 개정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대통령을 6년 임기에 간선제로 뽑게 하되 무한정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헌법이었죠. 이제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국회의원의 3분의 1 추천권 이런 것들도 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관련 내용도 있었죠.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저는 사실 유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듣긴 했지만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유신 시대에는 1번 거리에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찰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붙잡아서 세운 다음에 무릎에서부터 그 치마까지 자를 대가면서 길이를 쟀어요. 이게 이제 자료화면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경우에도 머리가 길면은 그 길이 재가지고 이제 막 단속하고 이랬던,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여성 인권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이때는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교복 자율화 조치로 사복을 입고 등교한 학생,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이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 양면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쪽의 정책으로는 이제 뭐 삼천교육대라든지 아니면은 언론 통제, 보도 지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온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쪽의 정책으로는 뭐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의
프로야구, 프로축구 시작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교복 및 두발,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나왔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금융실명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OECD에 가입했다. 이게 같이 있습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한국과 칠레의 FTA는 김대중 정부 때예요. 이 한미 FTA는 요거는 그 노무현 정부. 제가 언젠가 시험 선지에서 한 번 본 게 있는데 한중 FTA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뒤 박근혜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 자, 이거 이제 민주노총이죠. 예,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마지막 50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비교적 상당히 이제 최근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이게 14남북 정상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남북 정상회담. 요때 나온 게 바로 14남북 정상선언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에요. 이게 심지어 앞쪽에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인데 앞이에요. 나 시기를 봅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 발전을 이룩하여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거는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문에 나온 걸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던 느낌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북쪽 정상은 지금도 북한 하고 있는 그 김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 알아낸 거라 이제 이때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 요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제 그 왜 판문점 한쪽 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 나누는 이런 장면도 TV에 나오고 뉴스로 보도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뒤에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해서 이제 조기에 그 박근혜 정부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문재인 정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5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일입니다. 한국사 시험에 7년 전 일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 때인데 요 판문점 정상회담보다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죠. 통일 관련된 거. 개성공업 지구 조성이 합의되었다라는 거는 김대중 정부고요. 이게 만약에 개성공업지구,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착공됐다 그러면 요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자, 남북한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같은 시기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이 최초로 실현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저는 이 문제 보고 좀 놀랬던 게 가와 나 사이 시기인데 앞에 게 노무현 정부고 뒤에 게 문재인 정부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고 심지어 선지마저도 문재인 정부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서 약간은 놀라웠었다라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시기를 이해하고 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참에 한번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시행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73회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